이 기업 너무 좋은데 왜 시장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죠? 이해를 못하지? 약간. 퀀트라는 거가 숫자 기반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이 정도까지 많이 들어가네요. 퀀트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사라지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다. 버피 스타일의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DP님을 모셨고, 오른쪽에 계신 강왕국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펀트 투자,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할투 채널 하고 계시고, 가치 투자 뭐 아무나 할 수 있다는데 말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좀 타겟을 바꿔서, 아니 하면 된다면서 펀트 투자 하면 된다는데 이게 하면 되는 거냐 진짜. 제가 이제 전략 얘기하면서 펀트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규칙 기반 투자인데, 네, 그렇죠. 과거에 먹혔다고 알려져서 4년 전에 책에서 쓴 전략들이 4년 후에도 그대로 통했습니까?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다 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17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특히 17, 18, 19가 좀 되게 안 좋았어요. 특히 밸류 팩터들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거는 뭐 솔직히 제가 써서 안 좋았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장이 전반적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여기 있는 전략들도 이제 무시무시하게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덱스 대비해서는 어땠어요? 계산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인덱스보다도 아웃퍼폼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5년 단위로 보면. 그런데 17, 18, 19에는 안 좋았어요. 확실히 인덱스 아웃퍼폼이 아니라면 마음 편하게 인덱스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되게 핑계처럼 들리긴 하지만 1년, 3년, 5년으로는 펀트 전략과 인덱스의 우위를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테스트를 돌려보면은 그 전에도 1년, 3년, 5년 구간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한 몇십 년 구간으로 가보면은 결국은 이제 인덱스를 이긴다. 뭐 이런 통계적인 증거도 있고 우리의 믿음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함정이 있냐면 아까 17, 18, 19 구간 동안의 밸류 팩터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1년 속고 2년 속으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 사실 제 지인이 어떤 얘기까지 저한테 했었냐면 벨도 속이다. 벨도 속. 네네. 밸류에 또 속았다. 그렇죠. 저 PER, 저 PBR 사면 된다 그랬고 그게 10년 동안 통했는데 갑자기 최근 한 N년 동안 한 3, 4년 동안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야. 거의 100년 통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100년 통했는데 최근 10년간의 이 정보의 교류의 양이라는 거는 실로 어마어마하거든. 100년 동안은 책도 몇 권 없고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최근 5년간은 뭐 하면 된다 투자 이런 책도 나오고 수많은 그 밸류 팩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업계에서 좀 핫했을 때가 저는 15, 16년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그 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귀신같이 펀트 투자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밸류 팩터가 좀 망하기 시작했던 시기랑도 되게 겹치거든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난 밸류 팩터를 믿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2, 3년 동안 3년 동안 나를 팼어. 그죠? 그러면은 난 싫어지는 거야. 꼴보기도 싫어지는 거야. 갑자기 밸류 팩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왜 그 지난 시간에 그 말 했잖아요. 10년 동안 따라하면 돈을 버는데 100명 중에 몇 명 따라할 것 같냐 하니까 저는 한두 명이라고 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또 사실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10년대에 가장 잘 통한 팩터가 그래도 모멘텀이었거든요. 근데 모멘텀 팩터가 2000년대 완전 망가진 거 아세요 혹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밸류라는 거는 제가 이런 거 책 써가지고 알려져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근성에 들어있어요. 그 밸류가 계속 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치 투자자를 아마 잘 아실 텐데 참고로 저는 저 PER, 저 PBR이 밸류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펀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밸류 팩터라고 하면은 요렇게 그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돼요. 오해가 없어요. 맞아요. 그 밸류 팩터 하나의 그냥 고유 명사예요. 가치 투자의 밸류가 아니라. 근데 사실 이 퍼가 낮다라는 거는 그 확실한 거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매우 적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실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 디버전, 평균 회귀라는 게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뭐 6개월, 1년, 2년 단위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가 없는 이제 기업이 이제 그 실적이 이제 조금이라도 나아가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퍼가 높은 기업들은 이제 정반대. 그 퍼가 예를 들면 100, 200이라는 거는 확실히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어닝이 이제 미래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퍼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결국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고퍼 기업들이 수익이 무지하게 안 좋았어요. 근데 통계적인 분석이라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은 과거만 분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숫자만 분석했다는 거지 산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게 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나오는 시절에 삐삐 회사들이 퍼 2,
이렇게 거래됐거든요. 네네. 아무리 저 PER이어도 네.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고 네네. 이건 회귀하지 않거든요. 예.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회사도 고 PER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장성을 실망시키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네. 지금도 고 PER이고 이런 것들이 아예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네. 것들이 결국 이거저거 다 합치면 평균이니까 통계다 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산업의 흐름이 변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산업의 흐름이 변한 거면 통하지 않은 논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퀀트에서는 전략마다의 데스가 존재하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많이 퍼지면 이 전략이 사라지고 새로운 전략을 가고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저는 그런 이유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산업의 흐름을 네. 이 전략 내에서 반영시키기 위한. 근데 저 PER, 저 PBR도 이런 산업의 흐름을 전략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데스의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 산업의 변화라는 거는 네. 최근 100년 동안에 계속 있어 왔고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먹히는 순간이나 산업이나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근데 저는 그거를 찾을 능력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네, 네, 그, 네. 100명을 보시면은 한 50명은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4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100명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통계적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왜냐면 통계적으로- 그 네. 변화라는 것도 다 그 100년 안에 들어있거든요 사실. 그 통계라는 게 네. 산업의 흐름이라는 건 과거가 사라지고 새로운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마차라는 산업이 네. 사이클이 위로 올라갔다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네. 아 야 과거에 이 마차 생산의 사이클이 있었어. 근데 자동차가 왔을 때도 이 마차의 사이클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지금의 사이클과 예전의 사이클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무조건 이 통계니까 다시 네. 올라갈 거야라고 말하는 네. 거랑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마차 산업에만 투자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네. 저포 기업들을 예를 들면 제가 50개를 산다 그러면은 네. 한 5개 기업 마차 산업은 꽝칠 거예요. 어. 그건 맞거든요. 근데, 네. 근데 나머지 한 45개 기업, 45개 필요도 없어요. 한 30개 정도만 네. 그냥 이제 일시적으로 퍼가 내려갔다가 평균 회귀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50개 전체로 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5개는 그냥 날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산업 분석을 잘 하시면은 진짜 그 퀀트로 50개를 뽑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옥석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고. 보통 네. 펀트 네. 저 PER, 저 PBR로 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필터링해서 딱 종목을 뽑아보면 네. 특정 섹터에 집중되어 있는 그렇긴 경우가 되게 네,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보통 아무것도 모르면 이제 그냥 그 섹터 다 들어가는데 이제 조금 짱구를 굴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특정 섹터에 너무 몰렸으니까 이거 리스크가 있다. 그럼 섹터를 분할하자. 아, 섹터별로 이제 맞아요. 분할하자. 저도 그렇게 해요. 20개를 뽑아가지고 분할하면 된다. 저도 이제 한 20개 정도 뽑는다 치면은 특정 섹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도 한 산업에 뭐 한 서너 개 이상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죠. 아, 오케이. 왜냐면은 21위, 22위, 23위 기업들 사도 큰 문제 없어요 사실 이거는.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산업을 분석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또 분산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식의 이제 분산을 많이 하죠. 근데 네.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과거의 숫자를 보다 보면은 순위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요. 1위부터 10위까지를 추출했을 때보다 어떤 순간에는 10위부터 20위까지 추출했는데 그 성적이 더 잘 나와. 예를 들면 그렇죠. 좋은 수익률과 낮은 NDD를 추구하는 형태로 네. 자꾸 내가 이 룰을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나도 모르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백테스트의 함정에 빠진다. 그런 길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상한 길로도 네. 갈 수 있고 그런 어떤 용방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죠. 하다 보면 네네.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넣는데 겨우 수익률 이거밖에 안 나와? NDD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면 막 룰을 바꾼단 말이야 위에서. 네네. 이 품원을 더 넣어 한마디로 말하면. 네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 좀 대처할 수 있을지 근데 이게 왜 함정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가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쵸. 일종의 있어 보이는 말로는 과체적화라고 합니다. 과체적화의 함정에 대해서는 좀 오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입장에서 네. 그게 왜 함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 데이터가 있으면은 내 전략을 과거 데이터에 좋게 나오게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투자를 보면은 12개월 내내 하지 않고 네. 예를 들면 8월과 10월은 빼 뭐 이렇게 네.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퍼 같은 경우도 4 이하는 제외하고 뭐 15 이상도 제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과거에 정확히 맞춰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략은 사실 과거에만 통한 거거든요. 미래 시장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 완전 그 파라미터는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퀀트라는 게 결국 네. 과거에도 그게 다 반영돼 있다라는 가정이잖아요. 저는 자산주 투자하고 이럴 때 분명히 퀀트 같은 형태의 투자 방법을 되게 선호하고 전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회사를 투자할 때 묶어서 투자하는 것도 되게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냥 퀀트 그 자체로 숫자만 보는 거에 대한 의문점은 과거가 미래를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왜냐면 뭐 라임이 있고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네네네. 있겠지만 어쨌든 예. 변하는 거지 네. 과거가 미래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물음표의 질문을 던졌는데 아, 네네. 아까는 과거가 미래를 설명해 준다. 네. 그것도 과거에
여러 개 분산 통계 중에서 반영이 돼 있다라고 네네. 대답을 해주셨고 예. 과체적화는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이제 반영을 그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네, 논리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세계를 보는 세계관은 이제 세상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거 아예 다르네 나랑. 그러니까 산업이나 기술이나 이런 건 네. 당연히 바뀌는데 네. 이 사람 인간 두뇌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진짜 내가 뭐 8월 뭐 4에서 15 그리고 8월과 10월 제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되게 오버한데 근데 이제 퍼가 낮은 기업 자체가 높은 퍼랑 이제 주가 지수보다는 높다. 이제 요 정도의 그 룰은 그래도 거의 영원히 유효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왜 퍼가 낮은 거는 네. 유효할 거고 4월과 8월을 빼는 건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 두 개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네. 그 4월, 8월 그거는 경제적인 그 근거도 사실 별로 없고 이제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못 찾는 거죠.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어떤 회사들은 4월과 8월에 있는 뭐 결산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다른 이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높은 확률로 퀀트적으로 본다면 있는데 내가 모를 확률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메이저 팩터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럴듯한 논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 특정한 뭐 4월 10월부터 5월 2일까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논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숫자면 숫자고 네. 논리면 논리고 네. 두 개 그 교합이면 교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네. 교합으로서 월을 신경 쓰는 것과 PR을 신경 쓰는 건 숫자로서는 똑같잖아요. 저는 백테스트를 돌려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네네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과처제카를 하면서 최선을 찾는다는 말은 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먹혔으니까 최적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퍼로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퍼가 예를 들면 이제 5 이하인 기업만 투자를 했더니 뭐 봉이 20%가 나왔다. 근데 퍼가 이제 그럼 4.5 이하 기업에 하니까 봉이 40%가 나왔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근데 솔직히 그 4.5 그거가 아마 과치적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왜냐하면은 4.5랑 5가도 이제 뭔 차이가 있길래 그거는 이제 우연의 그 이제 일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퀀트라는 거가 숫자 기반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그 생각이 이 정도까지 많이 들어가네요. 들어가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 그냥 같이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예요. 그냥 그럼 가치 투자 이거 어떻게 아냐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에요? 난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경영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랑 그 지표들을 그 룰들을 어떻게 만들어내? 아니 이 룰을 만들어내는 거 백테스트를 하면 만들 수 있지만 숫자는 둘 다 맞는데 하나는 맞는 거고 하나는 과체적화인지를 어떻게 알아랑 어려운 정도는 이쪽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 백테스트가 아무리 맞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 숫자의 내면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PER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강한국님이 저보다 더 높은 내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PER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PER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PER에 대한 내공이 있기 때문에 이 퀀트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კვ언트가 아니라 PER에 대한 내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퀀트인 거예요. 아무래도 그 숫자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높으면 확실히 좋죠. 좀 못 파시는 거 아니에요? 사세요. 제가 이제 가장 어떤 거를 쓰면 좋고 어떤 거를 안 쓰면 좋으냐는 경계가 사실 모호한데 이제 경계가 명확한 경우가 예를 들면 상관관계 이런 걸로만 뽑아보면 데이터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주가 지수, 방글라데시의 버터 생산량이 상관관계가 엄청 높아. 그러면은 방글라데시의 버터 생산량을 과연 미국 주가 지수를 예측하는 지표로 쓰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각장 극단으로 가면 과거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정말 똑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말이 안 되는 설명력이 없는 지표들이 있고 개무시해야 되는 지표가 있고 퍼나 이제 모멘텀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밸류 팩터나 모멘텀 팩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합당한 설명이 있어. 그게 정말 진리인지는 근데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방금 깨달은 건데 나 김단태 채널 나와서 비판 안 하기로 다짐하고 나왔는데 비판 좀 해줘요. 이건 비판 아니죠. 비판이라고 느끼지가 1도 못 느껴요. 좋아. 안 느꼈으면 됐어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은 저는 근데 또 11월 4월을 또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뭐야 8월 4월은 싫고 11월 8월은 왜 좋아. 근데 정말 저도 11월 4월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저도 5월 맨날 기렸어요. 올해 10월도 이제 뭐 약속의 10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약속의 9월이다. 맞아요. 9월 10월 박살 그런 말씀 항상 하시더라고. 작년에도 뭐 9월에 좀 박살 났고 어떤 룰을 사용할 건지 어떤 팩터라고 하죠. 어떤 팩터를 사용할 건지가 사실 펀트를 극단으로 가다 보면 되게 애매해요. 뭐가 방글라데시 버터고 뭐가 PER 모멘텀이냐. 그치. 이거를 결정하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엄청 애매합니다. 사실. 그러면 결국 숫자로 본다기보단 숫자 기반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기존 지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저치먼트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럼 결국 그 경제에 대한 관심과 공부는
많이 해야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전략들은 소위 이제 2001년부터 2020년에 한국 시장에서만 잘 통한 전략들이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안 통하면 이제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보기는 보죠. 그럼 이런 전략들이 다른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좀 되나 안 되나. 근데 이제 거기도 거의 다 되고 여기도 되면은 이제 이게 그 전 세계적인 암묵적인 룰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확률이 그나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퀀트 투자자는 그런 패턴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죠. 산업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가격과 거래량 혹은 다른 거에 묻어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쉬운 걸로 내가 설명을 해보자면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이 오버나잇이야. 오버나잇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주식을 개인들 특히 개인들의 경우에는 자기 전에 장 끝나기 직전에 장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그치. 잠이 안 온단 말이야. 내가 주식을 홀딩한 상태로 그쵸. 아 내가 이걸 샀는데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장 직전에 팔아버리거든. 장 마감 직전에. 특히 데이트레이더들이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통은 내가 주식을 사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장 막판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가 많지 않고 보통 까먹기 전에 아 내가 뭐 하기 전에 빨리 그냥 해야지. 그래서 아침에 바로 매매를 해. 내가 회의하고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아침에 바로 산단 말이야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아 여기에 카운터 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 오버나잇을 무조건 하면 되겠다. 오버나잇이라는 거는 장 끝나기 직전에 사서 자고 장 아침이 되면은 이거를 팔고 개인들과 거꾸로 행동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과거 데이터로 검증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전략들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전략이 사라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퀀트 전략이라는 게 사라지는 이유는 그 전략을 쓰면 쓸수록 마진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은 이 마진이 0이 되는 순간까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전략은 없어지죠.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논문들이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수백 개의 전략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논문 발표 전이랑 논문 발표 후 수익을 다 분석을 한 논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 초과 수익이 줄어든대요. 왜 그러냐면 해치 펀드들은 진짜 그거 읽거든요. 그 논문들 보면서 이제 버라는 팩터가 있었네요. 어퍼 10억 달러만 사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비미국 국가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론은 딴 나라에서는 그런 팩터들의 그 초과 수익이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늘었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한국은 오히려 더 늘었더만요. 보니까 시장들을 관찰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아니 이건 뭐 저의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다 편협한 시각들이 저는 시장이 효율화되는 게 눈에 많이 보여요. 시장이 효율화되니까 사실 2020년, 21년은 뭘 해도 수익이 나는 시기였고 17, 18, 19를 보면서 저는 한국 시장이 효율화가 많이 됐구나. 그리고 가장 효율화를 많이 사실 느꼈던 거는 크립토 시장. 크립토 시장은 저는 초창기부터 데이터를 가장 많이 봤던 입장에서는 효율화되는 게 정말 막 보여? 매달 효율화되는 게 보여요. 그 시장에. 그러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 성숙화되고 완전 단순한 전략들이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당연히 안 통하겠지만 시장이 어쨌든 효율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논문에 대한 또 반대적인 논문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1번. 그다음 2번 미국이 정보 공유가 어쨌든 가장 빨랐었는데 그 정보 공유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형은 아까 황우님께서 말씀하셨던 밸류 팩터의 효율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황국님은 어쨌든 밸류 팩터는 효율화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사람들이 밸류 팩터에 열광하고 이게 좋은 것 같으면 막 일로 자금이 몰려가지고 밸류 팩터가 어느 순간 안 먹히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또 사람들이 밸류가 너무 별로인 것 같아 다 사람들이 떠나가 그럼 그때부터 또 밸류가 잘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팩터들끼리의 로테이션이 좀 있죠. 약간 로테이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밸류 팩터만 그런 거야?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퀀트 전략이 그런 거예요? 딴 것들도 거의 그렇죠. 모멘텀 같은 경우도 사실 밸류 모멘텀이 가장 대표적인 팩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멘텀도 1970, 80, 90년대에는 계속 미국에서 잘 먹히다가 2000년대 죽었다가 2010년에 아주 또 부활했죠. 제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사라지지 않는 거고 왔다 갔다 해서 전체 몇십 년을 보면은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온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요. 근데 그냥 사라지면 조금만 벌어져도 바로 사라지는. 그러니까 아비트리지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비트라지는 그런데 아비트라지랑 조금 다르게 보고 있죠. 그럼 형은 퀀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략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과거 움직임이 그래요. 과거 움직임.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네요. 형이 생각할 때. 어디엔가는 시장의 비율이 어디엔가는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이 사라질 수 없다. 하나의 전략 아니 뭐 완전 특정 전략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전략, 그러니까 100개의 전략이라고 했을 때 한 뭐 50개 이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다. 계속 그러니까 한 전략을 고수했는데 계속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밸류 팩터가 아니 밸류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밸류는 내가 그냥 논문을 봤는데 밸류 논문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밸류의 사람들이 열광해서 밸류의 초과 수익이 나는 시기가 있고 밸류를 사람들이 외면해서 밸류에서 초과 수익이 안 나는 시기가 있고 그게 그냥 파도가 치듯이 오고 가더라. 전체 파도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밸류 팩터가 플러스로 나오더라라는 게 저는 정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파도가 나서 플러스면은 사라진 게 아니거든. 그렇죠. 엄청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사라졌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사라지거나 거의 딱 그 수익률이 정말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퀀트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사라지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오케이. 대부분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뭐 이런 거예요. 나가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에는 초과 수익이 막 20% 났어요. 근데 다음 10년에는 초과 수익이 마이너스로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10년에 플러스 20, 마이너스 6, 플러스 20, 마이너스 6이 반복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50년 동안 60년 동안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 10년 마이너스 6 기간을 무슨 수단으로 누가 버티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근데 그건 이제 뭐 다른 전략을 같이 취하고 막 이러면 또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공통 질문이 있는데 가치 투자자에게 물어보면 내가 너무 좋은 기업 같은데 이 기업이 계속 가격이 곤두박질 쳐. 그러면은 어떻게 견뎌요 그거를? 그냥 맷집으로 맷집이야. 이건 그냥 나에 대한 믿음.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이 맷집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견뎠는지 모르겠어. 사실 거의 모든 주식 투자자가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 내가 산 이 기업 너무 좋은데 왜 시장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지.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잖아. 그 구간을 보통 이제 많이 못 견디고 이제 팔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그죠. 하나에 몰빵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적어도 저는 아무리 적어도 3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3개 이하로 갖고 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회사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3개를 투자했는데 3개가 다 반토막이 났어. 근데 저는 딱 한 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요. 딱 한 번만 버텨서 내가 내 논리가 맞는 논리구나, 내가 바라보는 게 잘못되지 않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른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안 올라. 모든 사람이 다 맞는 선택을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배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틀린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과감 없이 이 세계를 떠나고 다른 일을 하시면 돼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초짜면 틀릴 가능성이 맞을 가능성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 저는 가치 투자를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펀트랑은 좀 다른 건데 할 수 없다 가치 투자. 할 수 없다 가치 투자. 저는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치 투자를 잘 맞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제가 지금 가서 럭비 선수를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뭐 체격 이런 걸로. 모든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누구나 다 럭비 선수를 해라, 누구나 다 야구 선수를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딴 거 하면 되죠. 근데 야구를 잘 가리키는 사람은 야구 선수에게 맞는 사람을 잘 키우는 거지. 그렇죠. 야구 선수에게 맞지 않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죠.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투자에 맞는 사람이 어쨌든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투자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의 모든 것들이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투자에도 그게 존재하는 거고, 그냥 그거를 빨리 찾으면 좋다. 그리고 찾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은 다 조금씩 해보고, 한마디로 이제 퀀트랑 가치 투자 말고 딴 방법 많잖아요. 차트, 뭐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 제가 바로 다 해봤습니다. 여기 다 해보셨다잖아요. 근데 그럼 결론적으로 다 한번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뭔가 자기가 땡긴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겠죠. 완전. 전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 유튜브의 주제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를 시키는 게, 그루들을 소개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이런 채널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대충은 아니까 대충 소개할 정도는 되거든 그 사람들을. 맞아.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고 저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다. 이게 약간 제가 노리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로 저는 이런 채널에서 여러 투자자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보는 게 초보자들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보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운동을 잘한다고 모든 운동을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잘하면 되지. 분명히 그 중에 나한테 맞는 운동을 골라야 되는데 이런 채널들이 그 맞는 운동을 잘 고를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치 투자가 맞다 라고 하면 이제 제 채널에 오셔서 이제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황공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이거 백테스트 막 되게 잘 했고 막 전략 잘 만들었는데 돌렸더니 막 곤두박질 치는 거야. 계좌를 열어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견디세요?